당신들 나라는 해조류나 먹고 사는 곳 아닌가요? 제가 한국 어민에게 던진 첫 마디였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어요. 이 한마디가 얼마나 무지한 말인지를 말이죠. 저는 엘리자베스 포스터, 세계자연기금 기후정책 수석연구원입니다. 20년간 전 세계 바다를 연구해왔어요. 환경보호는 선진국이 주도해야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10월 한국 완도라는 작은 섬에서 제 모든 편견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단 72시간 만에 말이에요. 나무보다 50배 빠르게 탄소를 흡수하는 바다숲을, 그 숲을 1000년 넘게 키워온 사람들을 목격했거든요. 이 작은 나라가 우리 기준을 완전히 뒤바꿔버렸습니다. 결국 제가 스위스 본부에서 한 말이었어요. 그날 이후 세계자연기금의 해양정책이 바뀌었습니다. 도대체 그 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먹는 것이 지구를 구하는 힘이 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 아침 동료 마리안이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엘리자베스, 큰일 났어요. 해조류 데이터를 봐야 해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해조류 이야기군요. 마리안, 우리는 이미 결론 내렸잖아요. 해조류 연구는 지겨웠습니다. 몇 년째 같은 결과만 나오고 있었거든요. 탄소 흡수량이 미미하다는 것이었죠. 진짜 해결책은 산업기술에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아니에요. 이번엔 완전히 달라요. 나무보다 50배 빠르게 탄소를 흡수한다는 연구가 나왔어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 허황된 소리 믿지 마세요. 해조류가 기후변화 해결책이 될 리 없어요. 20년간 연구해온 경험이 있었습니다. 바다의 모든 생물을 다 봤다고 자신했어요. 해조류 같은 원시적인 식물이 첨단 기술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엘리자베스, 이거 봐요. 위성 사진입니다. 마리안이 펼쳐 보인 사진을 보는 순간 입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완도 앞바다였어요. 바다 위에 거대한 격자무늬가 펼쳐져 있었거든요. 이게 뭔지 알아요? 양식장인가요? 해조류 양식장이에요. 무려 20만 헥타르에 달한다고 합니다. 런던 면적의 2배죠.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런 규모는 처음 봤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냥 식용 아닌가요? 김이나 미역 같은 거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먹으려고 기른 해조류가 엄청난 탄소를 흡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리안이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하루에 톤 단위로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는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것도 먹기 위해서 기르는 거라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한국 같은 나라에서 진짜 환경정책이 나올 리 없어요. 솔직히 편견이 있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산업화에만 매달려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한국은 김치나 만들어 먹는 나라 정도로 여겼어요. 그런데 프랑스 르몽드지에서도 이 이야기를 다뤘어요. 지구를 위해 해조류를 먹는 한국인들이라고요. 언론 과장이겠죠. 하지만 마리안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평소 냉철한 그녀가 이렇게 흥분한 건 처음 봤어요. 엘리자베스, 우리가 현장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진짜라면 기후정책을 다시 써야 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한국까지 가서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결국 일주일 후 저는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마리안과 촬영팀 리사 카터도 함께였어요. 세계자연기금 로고가 붙은 카메라 장비들이 수화물로 나왔습니다. 정말 이런 데까지 와야 했나요? 투덜거리면서도 호기심은 있었어요. 과연 그 거대한 양식장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말이죠. 완도까지 가는 길은 생각보다 멀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니 산과 바다가 번갈아 나타났어요. 한국의 풍경이 의외로 아름다웠습니다. 엘리자베스, 저기 봐요. 바다가 보여요. 리사가 창밖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완도 앞바다였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바다 위에 검은 줄들이 격자 무늬로 펼쳐져 있었거든요. 마치 거대한 바둑판 같았어요. 저게 양식장인가요? 맞아요. 위성 사진에서 본 그거예요. 실제로 보니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수평선까지 이어지는 양식장이었어요. 이런 광경은 노르웨이 연어 양식장에서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완도 군청에서 최도영 주무관이 나와 있었어요. 안경을 쓴 40대 남성이었습니다. 세계자연기금에서 오셨군요.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해조류 양식 현장을 보러 왔어요. 네, 박상훈 어민이 직접 안내해 드릴 겁니다. 이 분야 최고 전문가죠. 박상훈이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 첫인상은 평범한 어민이었어요. 58세 정도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바다 냄새가 몸에 밴 듯했어요. 안녕하세요. 멀리서 오셨네요. 네, 해조류 탄소 흡수에 대해 알아보러 왔습니다. 박상훈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탄소 흡수요? 그게 뭔가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 사람이 탄소 흡수도 모른다고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거 말이에요. 탄소 저감 효과요. 아, 그런 거군요. 저희는 그냥 먹으려고 기릅니다. 순간 허탈했어요. 이 사람들이 환경을 생각해서 해조류를 기르는 게 아니었던 거죠. 그럼 환경보호는 생각 안 하시나요? 환경보호요? 바다가 깨끗해야 김도 잘 자라죠. 당연히 생각해요. 박상훈의 대답이 의외였습니다. 환경보호에 대한 관점이 달랐어요. 그럼 배를 타고 양식장을 구경해 볼까요? 작은 어선에 올라탔습니다. 바다 위로 나가자 진짜 규모가 보였어요. 끝없이 이어지는 밧줄들, 그 사이로 자라고 있는 검은 해조류들. 저게 다 김이에요? 네, 김하고 미역, 다시마도 기릅니다.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해온 일이에요. 3대째 이어온 가업이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이 일이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양식장을 둘러본 다음 날 완도군청 회의실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저희 조사팀과 박상훈, 그리고 그의 조카 임수현 박사가 참석했어요. 임수현은 해양과학연구원에서 일하는 34세 여성이었습니다. 서울대 해양생물학 박사라고 소개받았어요. 어제 양식장을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임수현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솔직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규모는 놀랍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 말씀이신가요? 마리안이 자료를 펼쳐 보였습니다. 먹으려고 키운 해조류는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박상훈이 미간을 찌푸렸어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쉽게 말해서 환경보호용으로 키우는 해조류와 식용으로 키우는 해조류는 다르다는 뜻이에요. 저는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식용 해조류는 수확하면 탄소가 다시 대기로 돌아가거든요. 진짜 탄소 저장은 바다 밑에 묻혀야 가능해요. 임수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저희가 하는 일이 의미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과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마리안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유럽에서는 환경용 해조류를 따로 기릅니다. 수확하지 않고 바다에 그대로 둬서 탄소를 저장하죠. 박상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저희 산업이자 식문화예요. 산업이라고 하지만 환경 효과는 미미합니다. 제 말에 박상훈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미미하다고요?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이 바다를 지켜왔는데요. 감정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과학적 데이터를 봐야 해요. 임수현이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저희도 데이터가 있어요. 그녀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 그래프들이 나타났어요. 완도 해조류 양식장의 연간 탄소 흡수량은 50만 톤입니다. 이건 나무 2천만 그루와 같은 효과예요. 마리안이 코웃음을 쳤어요. 하지만 수확하면 그 탄소가 다시 나오잖아요. 아니에요. 해조류를 먹으면 인간 몸에서 대사되죠. 그리고 뿌리 부분은 바다에 남아서 계속 탄소를 저장해요.
처음 들어보는 이론이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런 연구가 없었거든요. 박상훈이 테이블을 두드렸어요. 이해가 안 가네요. 먹는 걸 문제 삼는 건가요?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국제 기준이요? 그 기준을 누가 정했는데요? 순간 답이 막혔습니다. 사실 대부분 유럽과 북미에서 만든 기준이었거든요. 임수현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저희는 1000년 넘게 해조류와 함께 살아왔어요. 바다도 보호하고 사람도 먹여 살렸죠. 하지만 과학적 증명이 없잖아요. 과학적 증명이요? 그럼 이 데이터는 뭔가요? 임수현이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완도 주변 바다의 수질 변화 그래프였어요. 30년간 수질이 계속 개선되고 있어요. 해조류 양식 덕분이죠. 마리안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다른 요인일 수도 있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과학과 전통이 정면 충돌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마리안과 저는 긴급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스위스 본부의 존 맥켄지 책임자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어떤 상황인가요? 복잡합니다. 한국 데이터가 우리 예상과 달라요. 마리안이 먼저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존, 이들은 그냥 식용으로 기를 뿐이에요. 진짜 환경정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숫자는 무시할 수 없어요. 존이 자료를 보며 말했습니다. 연간 50만 톤 탄소 흡수라고 했죠? 그때 리사가 들어왔어요. 손에는 프랑스 신문을 들고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이거 봐요. 르몽드지 기사예요. 신문 헤드라인이 충격적이었어요. 지구를 위해 해조류를 먹는 한국인들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뭐라고 써 있나요? 한국인들이 매일 김을 먹어서 유럽보다 탄소 발자국이 적다는 내용이에요. 존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계속 읽어보세요. 한국의 해조류 소비량은 세계 1위입니다. 연간 1인당 7kg을 먹는다고 해요. 정말 놀라운 수치였습니다. 유럽인들은 1년에 100g도 안 먹거든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요. 한국이 해조류를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로 대량 수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리안이 급히 노트북을 켰어요. 수출 데이터를 확인해 봐야겠어요. 몇 분 후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연간 수출량이 20만 톤이에요. 그리고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존이 웹캠 너머로 말했습니다. 그럼 먹는 해조류가 실제로 전 세계 탄소 저감에 기여하고 있다는 뜻 아닌가요? 순간 생각이 복잡해졌어요. 우리가 놓친 게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건 의도된 환경정책이 아니에요. 엘리자베스, 의도가 중요한가요? 결과가 중요하죠. 존의 말이 핵심을 찔렀습니다. 환경보호에서 중요한 건 의도일까요? 결과일까요? 다음 날 아침 임수현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가 새로운 자료를 가져왔어요. 어제 말씀하신 국제 기준에 대해 생각해봤어요. 어떤 생각이요? 유럽 기준은 해조류를 바다에 묻어두는 거죠? 하지만 우리 방식은 달라요. 그녀가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해조류를 먹으면 몸에서 단백질로 분해돼요. 그리고 남은 탄소는 토양으로 들어가서 장기간 저장됩니다. 그런 연구가 있나요? 한국농촌진흥청에서 5년간 연구한 결과예요. 해조류 섭취와 토양 탄소 저장의 상관관계를 증명했어요. 처음 보는 연구였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런 접근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게 진짜 기후 대책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혼자 중얼거렸는데 임수현이 들었나 봅니다. 정말요? 그럼 인정해 주시는 건가요? 아직은 확신할 수 없어요. 더 많은 검증이 필요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스위스 본부에서 긴급 화상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화면에는 존 맥켄지뿐만 아니라 유럽 각국의 책임자들이 나타났어요. 엘리자베스, 한국 상황을 정확히 보고해 주세요. 존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지난 3일간의 경험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규모는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준과는 다른 방식이에요. 독일 대표 마르쿠스가 끼어들었습니다. 다르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환경보호 목적이 아니라 식문화와 산업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프랑스 대표 클레어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럼 진짜 탄소 저감 효과는 의문스럽네요. 마리안이 자료를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무시할 수 없어요. 연간 50만 톤 탄소 흡수에 20만 톤 해외 수출이에요. 수출이 중요한가요? 중요합니다. 해조류를 먹는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존이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놓친 게 있다는 말인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3일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말이었죠. 클레어가 반박했어요. 하지만 과학적 검증이 부족하잖아요. 유럽 기준에 맞지 않아요. 클레어, 잠깐만요. 존이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 기준이 절대적일까요? 다른 방식의 가능성도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회의실 분위기가 팽팽해졌어요. 30년간 쌓아온 기준을 재검토하자는 얘기였거든요. 마르쿠스가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우리가 왜 아시아 방식에 맞춰야 해요? 맞추자는 게 아니라 배우자는 거예요. 제 말에 모든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한국 모델에는 분명 배울 점이 있어요. 생활과 환경이 자연스럽게 결합된 방식이거든요. 엘리자베스, 당신이 그런 말을 하다니 놀랍네요. 클레어가 비꼬듯 말했어요. 평소 저를 아는 사람들이라 더 충격적이었나 봅니다. 저도 놀라워요. 하지만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존이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탄소 저감 기준을 재정의해야 한다는 건가요? 네,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이 발언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어요. 마리안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기존 정책들은 어떻게 하죠? 보완하면 돼요. 버리자는 게 아니라 확장하자는 거예요. 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조류가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게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겠어요. 존이 회의를 정리했습니다. 엘리자베스, 현지 조사를 며칠 더 연장해 주세요. 화상회의가 끝난 후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완도 바다가 보였어요. 우린 이걸 몰랐구나.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20년간 연구해왔지만 정작 중요한 걸 놓쳤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박상훈이 저희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저녁 같이 드시죠. 우리 어머니가 해조류 요리를 준비하셨어요. 완도의 작은 마을, 바다가 보이는 2층 집이었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81세 할머니가 나와 계셨습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뭘 대접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정영자 할머니였어요. 박상훈의 어머니이자 이 집안의 해조류 역사를 지켜온 분이셨죠. 할머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야, 외국에서 온 귀한 손님인데. 거실 한쪽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흑백 사진부터 컬러 사진까지 3대에 걸친 양식업의 역사였습니다. 이 사진은 언제 찍은 건가요? 1960년대예요. 우리 아버지가 처음 김양식을 시작할 때죠. 박상훈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가 바다 위에서 긴발을 들고 있었어요. 정영자 할머니가 부엌에서 요리를 가져오셨습니다. 김국, 미역국, 다시마 조림, 김치. 모든 음식에 해조류가 들어가 있었어요. 우와, 정말 다양하네요. 리사가 감탄했습니다. 카메라로 열심히 촬영하고 있었어요. 이게 우리 일상 밥상이에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먹어요. 매일 먹어도 안 질리나요? 제가 물었더니 정영자 할머니가 웃으셨어요. 질리기는요. 이게 없으면 밥이 아니지. 이 논바다 하나로 자식 6을 다 키웠어요. 처음 김국을 맛봤을 때 충격이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고 진한 맛이었거든요. 이게 정말 매일 먹는 음식이에요? 네, 아침 김국은 기본이죠. 점심에는 김밥, 저녁에는 미역국이나 다시마 국물. 임수현이 설명해줬어요. 한국 사람들은 생일에 미역국을 먹어요. 산모가 회복할 때도 먹고요. 왜요? 영양이 좋고 몸에 좋다고 여겨지거든요.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온 지혜예요. 정영자 할머니가 옆에서 말씀하셨어요. 바다가 우리를 키웠으니까 우리도 바다를 지켜야지.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환경보호라는 거창한 말이 아니라 삶 자체였던 거예요. 할머니, 해조류 양식이 환경에 좋다는 걸 아셨나요? 환경이라. 글쎄, 잘 모르겠지만 바다가 깨끗해야 김도 잘 자라더라고. 마리안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럼 의도적으로 환경보호를 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의도적이라기보다는 당연한 거 아닌가? 바다 더럽히면 우리가 못 살잖아.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분들에게는 환경보호와 생계가 하나였던 거예요. 따로 분리된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그냥 음식이 아니군요. 제가 중얼거리자 박상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이건 우리 문화이자 삶의 방식이에요. 바다와 함께 사는 법이죠.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먹는 문화와 환경보호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다니. 다음 날 아침, 존 맥켄지로부터 긴급 전화가 왔습니다. 엘리자베스, 결정이 났어요. 한국 모델을 세계자연기금 공식 사례집에 등재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정말요? 본부에서 승인이 난 건가요? 네, 만장일치는 아니었지만 과반수가 동의했어요. 당신 보고서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완도군청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박상훈과 임수연, 최도영 주무관이 모두 참석했어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제가 발표하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세계자연기금에서 완도 해조류 양식 모델을 국제표준 사례로 인정하기로 했어요. 박상훈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요? 네. 앞으로 전 세계 해조류 정책의 기준이 될 거예요. 임수현이 감격해서 눈물을 글썽였어요. 할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최도영 주무관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이 해조류 분야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거네요. 맞아요. 당신들의 방식이 미래일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저라면 절대 할 수 없었던 말이었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죠? 박상훈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당신들이 증명해 보였잖아요. 환경보호가 특별한 게 아니라 삶의 방식이라는 걸요. 마리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저도 회의적이었어요. 하지만 데이터를 무시할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완도 어민들이 모여서 작은 축하연을 열었습니다. 마을회관에 50여 명이 모였어요. 이제 우리 김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거네요. 한 어민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정영자 할머니도 오셨어요. 이상하네. 우리가 늘 하던 일인데 갑자기 대단하다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할머니, 대단한 일이에요. 전 세계가 당신들을 배우려고 할 거예요. 제 말에 박상훈이 감개무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아이들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겠네요. 임수현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제 해조류 연구가 주변부가 아니라 중심이 되는 거예요. 마을 주민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평생 유럽 중심으로 생각해왔는데 정작 진짜 해답은 이 작은 섬에 있었던 거예요. 일주일 후 프랑스와 영국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한국 완도, 지구를 구하는 바다 농부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에요. BBC 기자가 전화 인터뷰를 요청해왔어요. 포스터 박사님, 이번 발견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기후변화 대응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발견입니다.
환경 보호가 희생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걸 보여줬거든요. 완도에서의 마지막 날, 박상훈과 임수현이 한국까지 배웅 나왔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처음엔 우리를 무시한다고 생각했는데 박상훈이 쑥스럽게 말했어요. 제가 죄송해요. 편견을 가지고 있었네요. 아니에요. 덕분에 우리도 우리 일의 가치를 새롭게 깨달았어요. 임수현이 김 한 봉지를 건네줬습니다. 스위스에 가서도 드세요. 이제 이건 완도 김이 아니라 지구의 김이니까요. 배가 출항하면서 완도 바다를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양식장 위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짜 선진국은 기술이나 경제력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지혜, 그것이 진짜 선진성이었어요. 스위스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김을 꺼내 먹었습니다. 바삭한 식감과 바다 향이 입안에 퍼졌어요. 지구의 맛이군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이 작은 해조류 한 장이 지구 전체를 구할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6개월 후 세계자연기금은 해조류 기반 탄소 중립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완도 모델을 기준으로 만든 정책이었어요. 지금도 저는 매일 아침 김국을 끓여 먹습니다. 그때마다 생각해요. 먹는 것이 지구를 구하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그 놀라운 진실을 말이에요. 이제 해조류가 한국의 자랑이 아니라 지구의 자랑이 됐네요. 박상훈이 마지막에 한 말이 계속 기억납니다. 정말 그렇게 됐어요. 작은 섬의 지혜가 온 세상을 바꾼 거죠.